어머니, 애 낳아줬더니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깟 돈 때문에 쪼잔하게 구시면 안 되죠. 애는 너희들이 좋아서 낳았던 거 아니니? 아니, 저희 좋자고 해도 저는 다른 남편 고를 수도 있었잖아요. 덕분에 어머니도 며느리도 드리고 말이에요. 며느리를 들여서 내가 좋을 건 또 뭔데 말을 그렇게 하니? 며느리가 무슨 벼슬이야? 맨날 집안일 하랴 손주 보랴 일만 더 늘어났다. 그래서 집 해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안 된다. 너네들이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늘려갈 생각을 해야지. 아니, 솔직히 어머니도 그 돈 모아서 말년에 얼마나 호의호식 하시게요? 자식 위하는 게 부모인데 욕심이 왜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만약 안 해주실 거면 앞으로 저는 시댁이랑 연 끊고 살래요. 부모로서 책임도 안 하시는 어머니를 제가 왜 어머님 하면서 모시고 살아야 해요? 차라리 없는 게 더 편하고 좋죠.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자식 노릇을 했길래 그러니?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나한테 밥 한 끼를 대접한 적 있니? 아니면 손주 봐주고 고생했다며 용돈 한 푼을 줘본 적이 있니? 맨날 시어머니를 부려먹기나 하고 내가 조금 싫은 말하면 인상 팍팍 써가면서 온갖 눈치는 다 주고 말이야. 너 말 따라 영 끊고 살면 나야 편하지? 그럼 손주 얼굴도 평생 안 보실 거라는 거죠? 우리 하민이 불쌍해서 어쩌나 친할머니 없이 자라겠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4세 신말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말분 씨는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하나뿐인 아들 지훈을 키우며 평생을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20대 후반부터 국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죠. 3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이 결혼할 때는 그야말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금을 들여 아파트와 고급 차량 그리고 혼수까지 완벽하게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시댁의 지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감사한 기색은커녕 마치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된 것까지는 말분 씨도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말분 씨가 가끔 아들 집에 방문할 때마다 집안은 항상 엉망진창이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며칠 된 것 같은 배달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머리카락이 뒹굴고 있었고요. 처음에 말분 씨는 며느리가 아직 새댁이라 서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혜야, 집안일이 좀 버거우면 조금씩이라도 해봐. 한꺼번에 하려니까 힘들지? 말분 씨가 조심스럽게 조언하자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렇게 지저분한 거 싫어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제가 다 해야 하나요? 며느리의 답변에 말분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지훈이랑 같이 하면 되잖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주세요. 잔소리 하실 거면 좀 도와주고 하세요. 다혜야, 잔소리 하려는 건 아니고 정도가 있잖니? 어머니, 어차피 오셨는데 그냥 앉아만 계실 거예요? 이왕 온 김에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며느리의 뻔뻔함에 말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다투기 싫기도 하고 아들이 이런 집안 꼴에서 사는 걸 못 보겠던 말분 씨는 결국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죠. 그래, 하나씩 먼저 보여주면 따라서 하겠지. 싱크대 가득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닦고 쌓여있던 빨래까지 개서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말분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하는 동안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말분 씨는 아들 집 방문을 점점 꺼리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늘 어떤 핑계를 대며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짧게 머물렀습니다. 추석 때였습니다.
말분 씨가 정성껏 차례상을 준비하고 아들 부부를 기다렸는데 아들만 도착하고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죠. 엄마, 다혜는 오늘 아프다고 해서 집에서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며느리의 태도에 아들조차도 점점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다혜가 좀 예민해요.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아들의 말에 말분 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말분 씨는 갈수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들과 저녁을 먹거나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며느리가 받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짧게 지금 바빠요 라는 말만 듣고 끊어야 했죠. 혼자 국밥집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말분 씨는 자신을 돌아봤지만 며느리에게 잘못한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기뻐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혜가 임신했어요. 말분 씨는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라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축하한다. 다혜는 몸 괜찮니? 입덧은 심하지 않고? 말분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며느리를 걱정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기분이었죠. 며느리도 임신 소식을 전하며 평소보다 조금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몸은 괜찮은데 좀 피곤하긴 해요. 그럼 그렇지. 임신 초기엔 몸조리 잘해야 해. 내가 뭐 해줄 것 없나? 말분 씨는 며느리에게 정성껏 몸에 좋은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 전복죽, 각종 나물까지. 손주를 품은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죠. 몇 달 후 며느리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의 이름은 하민이었습니다. 말분 씨는 손주를 처음 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하민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아들을 어릴 때 닮아서 더욱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아들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하민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말분 씨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물론 손주는 예뻤지만 말분 씨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다혜야, 나도 가게 일이 있는데.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 어머니,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시는데요. 제가 아직은 몸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럼 내가 가게 시간을 좀 줄이고 오후에는 하민이 봐줄게. 이렇게 말분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 준비를 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게 일을 한 다음 서둘러 아들 집으로 가서 하민이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너무 예뻐서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점점 손주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게 영업시간을 줄이니까 수입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어머니, 아기 옷은 왜 다림질을 안 하세요? 그리고 아기 전용 세제를 쓰셔야죠. 그것도 모르시나요? 아기 피부에 안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 집안 청소도 좀 해주시고 이왕 오신 김에 장까지 봐주세요. 말분 씨는 점점 며느리의 가정부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민이만 돌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집안일까지 다 떠맡게 된 거죠.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까지. 며느리는 회사에서 돌아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혜야, 집안일 같은 건 너가 좀 미리미리 해놓지 그러니? 나도 가게 일하고 여기 와서 애 보느라 힘들어.
말분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가게 일 좀 줄이시고 손주나 봐주시면 되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말분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주를 보러 간 말분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하민이가 소파에서 살짝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팔꿈치에 작은 긁힌 자국이 생겼죠. 하민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말분 씨는 깜짝 놀라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민아, 괜찮니? 안 다쳤어? 그때 마침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하민이의 상처를 보고는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애가 왜 다쳤어요?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넘어진 모양이구나. 어머니가 제대로 안 보니까 애가 다치잖아요. 미안하다. 잠깐 그 사이에 넘어질 줄은 몰랐네. 미안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애가 더 크게 다칠 뻔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거 아동방임이에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말분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동 방임이라니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분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동방임이라니? 애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안 보고 계셨잖아요. 그럼 너는 방 안에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지 않았니? 대체 누가 아동방임인데? 그럼 화장실 간다고 저한테 말하셨으면 제가 나와서 보고 있었겠죠? 왜 이렇게 안일하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얼굴에 상처 나거나 큰일 나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분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돌봐온 손주 때문에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다니. 하지만 며느리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갑자기 말분 씨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나저나 애 키우는데 저희 집은 너무 좁지 않아요? 그전에는 남편이랑 둘이서만 사니까 괜찮았는데 평수를 좀 더 넓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더 넓으면 좋긴 좋겠다만 이만하면 좁은 건 아니지 않니? 지금이야 애가 어리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면 집이 좁을 거예요. 그래, 그럼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열심히 모아서 이사하면 되겠구나. 그래도 미리미리 이사하면 좋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저희 이사 좀 하게 돈 좀 주실 수 있어요? 한 5억 정도만 해주시면 신도시 쪽으로 평수 넓혀서 가고 싶은데. 뭐라고? 말분 씨는 제대로 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5억을 더 달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어머, 저번에 어머니 오셨을 때 통장 봤어요. 열심히 모으셨던데요, 뭘. 다혜야, 내가 결혼할 때 아파트랑 차까지 해줬는데 또 돈을 달라고? 그게 말이 되니? 어머니, 그것도 다 저희를 위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 너희를 위해서 해준 거야. 그리고 그 통장에 현금 5억이 있었니? 없었잖아. 어머니, 국밥집도 있고 적금도 있으시잖아요. 며느리는 마치 말분 씨의 재산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다혜야, 그건 내 노후 대비야. 내 나이에 또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어? 욕심도 그만 부려라. 말분 씨가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집 하나 해줬다고 쪼잔하게 생색내시는 거예요? 말분 씨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쪼잔하게 생색낸다고. 제가 다른 집에 시집 갔으면 지금쯤 훨씬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 같은 며느리 만나서 손주까지 얻으셨으면서 그깟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시다니. 뭐라고? 말분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불쌍하네요. 제 인생이.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말분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말분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며느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애 낳아줬더니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쪼잔하게 구시면 안 되죠. 저만 좋자고 이래요? 저희 가족이 같이 잘 살면 좋은 거잖아요. 애는 너희들이 좋아서 낳았던 거 아니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아니, 저희 좋자고 해도 저는 다른 남편 고를 수도 있었잖아요. 덕분에 어머니도 며느리도 드리고 말이에요. 며느리를 들여서 내가 좋을 건 또 뭔데 말을 그렇게 하니? 며느리가 무슨 벼슬이야? 맨날 집안일하랴 손주 보랴 일만 더 늘어났다. 그래서 해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안 된다. 너네들이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늘려갈 생각을 해야지. 나이가 몇인데 맨날 부모한테 손 벌리면 어떡하니? 아니, 솔직히 어머니도 그 돈 모아서 말년에 얼마나 호의호식 하시게요? 자식 위하는 게 부모인데 욕심이 왜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만약 안 해주실 거면 앞으로 저는 시댁이랑 연 끊고 살래요. 뭐?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책임도 안 하시는 어머니를 제가 왜 어머님 하면서 모시고 살아야 해요? 차라리 없는 게 더 편하고 좋죠.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자식 노릇을 했길래 그러니?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나한테 밥 한 끼를 대접한 적 있니? 아니면 손주 봐주고 고생했다며 용돈 한 푼을 줘본 적이 있니? 맨날 시어머니를 부려먹기나 하고, 내가 조금 싫은 말하면 인상 팍팍 써가면서 온갖 눈치는 다 주고 말이야. 너 말 따라 연 끊고 살면 나야 편하지? 그럼 손주 얼굴도 평생 안 보실 거라는 거죠?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인색하게 구실 거면 저희는 저희끼리 살겠어요. 하민이도 어머니 안 보고 클 수 있어요. 우리 하민이 불쌍해서 어쩌나 친할머니 없이 자라겠네. 그 순간 말분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연을 끊겠다고 하면 말분 씨가 무릎 꿇고 빌면서 5억을 내놓을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손주를 볼 수 없다는 협박에 굴복할 줄 알았던 겁니다. 말분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참에 정말 연을 끊자? 그렇게 남처럼 지낼 거면 나도 좀 돌려받아야 할 게 있구나. 아파트, 차, 혼수 비용? 전부 내가 해준 거잖니? 이제는 연 끊고 지낼 거니까 나도 돌려받아야겠구나. 말분 씨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매일 와서 손주 봐주고 집안일까지 해줄 이유도 없고. 며느리는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방금은 제가 화가 나서 잘못 말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가족이죠. 말분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볼 거야.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어. 며느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아니다.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말분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며느리가 뒤따라왔지만 말분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혜야, 내 소원대로 해줄게. 앞으로는 시어머니 잔소리도 들을 일 없고 좋지? 그렇게 말분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분 씨는 30년 지기 친구인 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말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말분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재산 반환이 가능한지 알아보러 온 거구나. 그래, 내가 준 걸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말분아, 아파트랑 차는 증여세를 내고 이전한 거라서 법적으로는 좀 복잡할 수 있어. 하지만 정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여 취소 사유가 될 만한 게 있어. 며느리의 배은망덕한 행위 그리고 증여자인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등을 근거로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혼수 비용이나 생활비 지원 같은 건 증여가 아닌 임시 대여금으로 주장할 수 있고. 정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연을 끊겠다고 한 건 증여의 조건이 파기된 거로 볼 수 있어. 가족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증여였는데 그 조건이 깨진 거지. 그럼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승산이 있어. 증거만 제대로 챙기면 돼. 말분 씨는 집으로 돌아가서 서랍 속에 보관해둔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 차량 구매 영수증, 혼수 비용 영수증. 그리고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보내준 생활비 송금 내역까지. 꼼꼼한 성격의 말분 씨는 모든 걸 증거로 남겨뒀었습니다. 다행히 다 있네. 다음 날 말분 씨는 정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파트와 차량에 대한 증여 취소, 혼수 비용 및 생활비 지원금의 대여금 반환,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장이 아들 부부에게 도달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말분 씨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소송이라니? 소송이 왜? 네 아내가 연을 끊자고 했잖아. 엄마, 다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진심이었어. 나한테 쪼잔하다고 했고 몇 푼 가지고 생색낸다고 했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제발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 며느리가 원한 대로 해주는 거야. 엄마, 연을 끊자고 한 건 며느리야. 나는 그 말에 따르는 것뿐이야. 말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느리는 말분 씨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말분 씨는 소파에 앉은 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다혜야, 넌 나한테 연을 끊겠다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진심이었어. 그리고 나도 이제 진심이야. 말분 씨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너희가 더 손해야. 이자까지 다 계산하면 엄청날 거거든. 어머니, 그러니까 합의하자. 여기 합의서가 있어. 말분 씨가 내민 합의서를 보고 아들 부부는 경악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아파트는 즉시 말분 씨 명의로 되돌리고 아들 부부는 한 달 내로 이사할 것. 둘째, 자동차는 즉시 반환할 것. 셋째, 혼수 비용과 지난 3년간 지원한 생활비 총액의 70%를 12개월 내에 분할 상환할 것. 마지막, 이후 어떤 경제적 지원도 요구할 수 없을 것.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가혹해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조건을...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이미 늦었어. 넌 나한테 쪼잔하다고 했고 몇 푼 가지고 생색낸다고 했잖아. 말분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혜야, 내가 원한 대로 해주는 거야. 이제 정말 남처럼 지내자. 아들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연을 끊자고 한 건 너희잖아. 말분 씨는 합의서를 밀어냈습니다. 합의할 거면 지금 서명해.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법정으로 가면 더 큰 손해를 볼 게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용서할 수 없으세요? 용서는 했어. 그래서 합의해 주는 거야. 법대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해. 며느리는 결국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들도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말분 씨는 합의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말거라. 그 순간 며느리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연을 끊겠다고 협박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로 시댁과의 연이 끊어져 버린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분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으니까요. 합의서 서명 후 한 달.
말분 씨는 아들 부부에게서 돌려받은 아파트를 매각하고 집에서 가까운 신도시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5평짜리 깔끔한 새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무엇보다 국밥집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여서 출퇴근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돌려받은 돈으로 국밥집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직원 2명을 더 고용해서 이제 말분 씨는 굳이 새벽부터 나와 모든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졌죠.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정상적인 스케줄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수입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줄였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니까 매출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사장님,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뭔가 달라졌어요. 단골 손님이 말분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전에는 좀 피곤해 보이셨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주말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말분 씨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댄스 처음이세요? 문화센터 강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말분 씨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그녀에게 이런 시간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세요. 정말 그랬습니다. 스포츠 댄스 교실에는 6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여성들이었죠. 저는 새 아이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중이죠. 저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이제는 자유예요. 말분 씨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춤을 배우는 것도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죠. 말분 씨, 센스가 좋으시네요. 금방 늘겠어요. 스포츠 댄스 수업 후에는 새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말분 씨는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워지셨어요? 친구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말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며느리가 연을 끊겠다. 고했던 이야기, 그리고 정말로 연을 끊게 된 이야기를. 어머, 정말요?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가게까지 팔아서 5억을 더 달라고. 세상에. 이거 한번 사연에 보내보세요. 제가 자주 보던 인생의 흔적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친구들은 모두 말분 씨의 편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왜 계속 당하고 살아요?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말분 씨는 이런 대화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합의서대로 한 달 안에 이사를 해야 했던 그들은 전세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정말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민이를 돌봐주던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모든 걸 직접 해야 했거든요. 여보, 집안일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어? 엄마한테 연을 끊겠다고. 아들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거든요. 게다가 매달 7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돈도 부담이었습니다. 아들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웠죠. 결국 며느리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말분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점점 더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들 말분 씨 같은 시어머니를 부러워했거든요.
다혜야, 너 시어머니 진짜 좋으신 분이었는데 왜 그랬어? 맞아. 손주 봐주고 집안일까지 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부럽다야. 우리는 시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와도 스트레스인데.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분 씨는 새로운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말분 씨는 스포츠 댄스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분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말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64세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친구들, 자신만의 취미. 이 모든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죠.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말분 씨의 말에 친구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분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연을 끊자던 며느리 덕분에 나는 자유를 얻었네. 그 말이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연을 끊겠다 고 하지 않았다면 말분 씨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았을 테니까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자신의 인생은 없이 말이죠. 이제 말분 씨는 당당했습니다. 며느리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말분 씨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시간이니까요. 전화를 받을지 말지도 이제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말분 씨는 새 아파트의 베란다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인가 보네. 말분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 한 말대로 정말 시댁과 연이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게 되었죠. 매일 후회하며 지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분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사정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을 끊자고 한 건 그들이니까요. 대신 말분 씨는 자신만의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을 끊겠다. 는 말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모르고 함부로 휘둘렀다가 결국 자신이 베인 것이죠. 말분 씨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